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타카히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타카히로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성욕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동기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성적인 환상, 성적인 어떤 판타지, 이걸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여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죽고 싶어하는 이 여성들을 찾아서 아무런 저항 없이 반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 시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유인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행위들을 하는 이러한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 변호사는 살인이 아니고 촉탁살인, 자살 방조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촉탁살인이란 것이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그 자살을 할 용기나 또는 뭐 수단이 없을 때 자살 욕구와 동기는 있는데 타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래서 너무나 그러한 강한 자살 동기 욕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죽게 해주는 것. 이것을 이제 촉탁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자살을 할 때 혼자만 하기에 힘드니까 도와주는 것. 이것을 자살 방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처음부터 피해자들은 다 자살 동기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스스로가 죽고 싶었다. 그리고 타카히로는 단지 그걸 도와주겠다고 했을 뿐이다. 그래서 죽는 방법, 편하게 쉽게 죽는 방법,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도와줄 테니까 와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죽게 해준 것이니까 이건 살인이 아니다. 촉탁살인이다. 촉탁살인, 자살방조는 살인과는 너무나 다른 형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타카히로가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나는 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촉탁살인, 자살방조 아닙니다. 왜? 자신이 살해한 9명의 피해자 중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살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묵시적으로라도 다 나중에는 살고 싶어 했다. 살고 싶어 하고 생존하려고 하고 그러한 그 상황에서 내가 살해했다라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살인을 강변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게 되죠. 결국 2020년 12월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요. 1심에서. 그리고 2021년 다음 해 1월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상당히 빠르게 이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지금까지도 타카히로는 사형수로 사형 집행 대기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야마자키 츠토무 같은 경우는 이미 사형 집행이 되었죠. 하지만 2017년에 범행을 했던 타카히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집행되지 않은 채 사형 대기 상태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네, 참으로 참 엽기적이고 참혹하고 믿기 힘든 이 두 명의 일본 연쇄살인범 범행 특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악마가 되었을까요? 둘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차이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란 사회의 공통점 그리고 성장 과정상에서의 공통점 아울러 그들이 범행을 하게 된 그러한 그 동기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우선 이 둘 모두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고 출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라는 것, 우리가 신체적 학대, 상처나고 뭐 몸에 심각한 부상이 나는 것만이 아동 학대는 아니죠. 줘야 할 것 주지 않는 방임, 애정과 관심과 양육과 교육 제대로 주지 않을 때 이것은 방임의 아동 학대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 역시 그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격려와 칭찬, 인정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뭐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라든지 네가 왜 태어났니라든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냉랭하고 비난하는 듯한 조롱하는 듯한 이런 눈빛을 계속 보낸다든지 이거 다 정서적 학대거든요. 이 두 명의 연쇄살인범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인 거죠. 일본 사회 우리가 잘 알지만 왕따라는 말 일본에서 비롯됐죠. 이지메라는 일본어, 따돌림. 특히 이제 미야자키 츠토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따돌림의 그 대상이었습니다. 미야자키 츠토무 한번 들여다볼까요? 1962년에 도쿄 그 이치카이치라는 그 지역에 지방 신문사를 운영하는 대대로 운영해 왔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대단히 부유한 집안이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가 다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이제 세습해서 해오던 그런 지역 유지 가정이었고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조산을 하게 되고요. 조산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손에 그 관절 접합 기형을 앓고 태어납니다. 외견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손목 위로 이게 손이 안 올라가는 그런 관절이 이제 서로 막 붙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본인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이런 어떤 그 질환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신문사 운영에다가 뭐 지역 정치에다가 엄청나게 바쁘셨기 때문에 거의 그 어린 그 아들 미야자키 츠토무를 거의 양육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보모 두 사람에게 내맡겼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고요. 어쨌든 미야자키는 어린 나이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늘 외톨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따돌림의 피해 후유증, 뭐 적절한 치료도 못 받았죠. 그 부모님이 거의 관심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 후유증 때문에 외톨이가 됩니다. 아주 그 오랜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증세가 나아지는 일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부자 집안이다 보니까 돈으로 메이지 대학이라는 유명 사립대학이죠. 그 일본은 이 대학 산하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학교, 그 밑에 초등학교, 그 밑에 유치원.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그 계열의 학교로 쭉 올라가서 대학까지 진학하는 큰 문제가 없으면 말이죠. 이런 이제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대학 산하의 유럽 아주 유명한 그 사립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과외도 막 시켜주죠. 그래서 초기에 공부를 아주 잘해요. 공부를 아주 잘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싹 자존감이 상승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성적이 급락하게 됩니다. 뭐 아주 그 1등급 상위 수준이었다가 전체의 뭐 한 반에 50 몇 명 중에 40등 뭐 이 정도 되는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정도만 돼도 바로 이 메이지 대학에 입학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메이지 대학 입학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됐고 인근에 있는 다른 전문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고 싶었던 그 교직이나 영어 이런 것이 아니고 사진 전공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는 이제 심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진을 전공하면서 진지하게 직업으로 연결시킬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죠.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런저런 곳을 다니다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외톨이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위안을 좀 얻으려고 그리고 좀 위로도 받고 가족이라는 그 따뜻함을 좀 느껴보려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부모는 전혀 성적도 좋지 않고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취업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에게 냉랭하게 대합니다. 전혀 어떤 관심과 애정 기울여주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검거된 이후에 미야자키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는 가족으로부터 관심을 바랬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너무 힘들고 외롭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고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세 명의 남매들 모두 자신을 벌레부듯하고 기피하고 이래서 더 이제 그 화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어렸을 때 자기를 키워줬던 할아버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반겨주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런데 너무 이제 연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1988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미야자키의 이 신상에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상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완전히 이제 비디오에만 심취해서 비디오 테이프 수집하고 보고 이런 것에만 이제 몰두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동생이 이 오빠가 자기 샤워하는데 자기를 훔쳐봤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항의를 하게 돼요. 이 오빠가 이 여동생을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엄마에게 일러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도 이제 아들이니까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동생을 좀 다독이면서 네 문제는 미야자키의 이 아들에게요. 네 문제는 너무 비디오만 보는 거다. 그 비디오 좀 그만 보고 좀 생산적인 일을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이 엄청난 이 어떻게 보자면 범죄 같은 그 동생에게 저지른 행동을 조금 아주 가벼운 이런 조언으로 좀 이렇게 상쇄시켜 주려고 했던 것인데 아들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머니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리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서 혼자 집을 얻어서 자취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곧 이어서 이 어린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벌여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경찰 수사를 통해서 혹은 기록으로 확인한 미야자키 츠토무가 악마가 된 과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